자, 정청래 의원은 화장실 가셨습니다. 참, 오늘은요, 이 정청래 의원 인터뷰를 좀 궁서체로 해보려고 그래요. 궁서체로, 궁서체. 이쪽에 앉으십시오. 거기. 가운데 앉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지. 둘이 앉아있는데. 정청래 궁서체 인터뷰. 웃음기 싹 빼고. 네. 시작됐습니까? 아니요. 이제 이 생방송 시작되는데 정식 인터뷰는 좀 쉬었다가. 여러분 정청래 의원 오셨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리가 막 들린다. 잘 안 들린다. 자, 예. 오늘은 푸나가 멋진 날이 아니고요. 정청래가 멋진 날입니다. 네. 왜 궁서체냐면요. 정청래 의원한테 진지한 이야기를 들어야 돼. 맨날 이렇게 유머만을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는데 저는 민주당에서 최고의 전략가라고 보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어떠십니까? 우리 지상파 어떠십니까?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여기도 봄이 왔구나. 그동안 어둡고 칙칙한 겨울의 터널을 벗어나서 그럼요. 새 봄날을 맞이했구나. 네. 새날이 새 봄날이다. 야, 말 저어를 이렇게 잘하십니까? 새 봄날, 새날. 예, 여기 보면은 어떤 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이 시대의 참 새날인이라고. 저에게도 새날이 왔죠. 그러니까요. 아니 마이크도 더불어민주당 색깔이네요. 이건 우리 일부러 그렇게 한 거고요. 네. 정청래 의원 오신다고 네. 마차님이 급하게 뛰어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같이 하고 싶다고. 빨리 꽃마차 타고 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청래 의원 인터뷰 내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닥쳐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와라. 정청래 의원도 마차 좋아한다 이렇게. 자, 알고. 근데 사실은 이제 이야기가 좀 이따가 인터뷰할 때 나올 이야기도 한데 네. 정청래 의원은 걱정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저 험지에서 싸웠습니다. 왜요? 지원 유세 한 명이 안 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지역구는 다 떨어져도 정청래 지역구는 붙을 거라는 걸 알고 있죠. 왜 험지였냐면요. 지원 유세 오신 분이 단 한 명도 없고요. 네. 그다음에 언론에서 여론조사를 해준 적도 없고요. 무관심성 언론의 보도량도 거의 없었어요. 여론조사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외롭고 고단한 싸움이었어요. TK보다도. 네. 그리고 너무나 조용한. 오늘 궁서체 인터뷰. 예. 웃기지 마세요. 아니 진정한 험지에서 제가 어렵게 살아왔죠. 이거 참. 아니 근데요, 저는 여기 궁서체를 하려고 그러냐면, 근데 그 과정에 느꼈던 기분이랄까 이런 게 웃고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네. 시작할게요. 근데 꼭 궁서체만 됩니까? 예서체, 해서체, 행서체, 초서체도 있는데. 훈민정음체도 있고. 네. 자, 알겠습니다. 이제 웃음기 빼고 하려고 그랬더니 참 실패. 자, 출발합니다. 자,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오늘 정청래 당선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 참 당선인 정청래입니다. 참 당선인. 야, 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정청래 의원하고는요, 특별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팟캐스트만 할 때는 얼굴을 밖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네. 어떻게 뭘 당할지 모르니까. 그러다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 얼굴을 제가 내밀었던 게 정청래 컷오프 반대 집회. 그때 오셨었죠. 네.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네. 그때 추호 선생하고 이 여러 가지 관계를 그리고 4년이 지난 거니까. 저도 그때 오셔서 발언하셨나요? 길게 했죠. 거의 한 15분 했어요. 15분. 그래서 우리 프라님 기억이 나고 또 한 분 기억이 나는 분이 고 김관홍 잠수사. 네, 그렇죠. 그분 오셔가지고 엄청 화난 목소리로 이런 정청래를 컷오프하면 어떡하냐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청래 의원이 지금 원외라고 느끼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4년 동안은 워낙에 활동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오늘 그 썸네일에 원외 대표라고도 써놨는데 제가 실제로 떨어진 19대 국회의원들 단톡방에서 제가 원외 대표를 하겠다. 그랬습니까? 단독 출마한 적이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막 시간들이 지나면서도 워낙 존재감이 컸기 때문에 뭐 저분은 뭐 당선이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고 또 손혜원 의원과의 그 지역구에서의 바톤 터치도 잘 됐고 네, 모양새 네. 좋게. 감사할 일이죠. 네. 그래서 지금 축하 받으셨나요? 통화했고요. 이 기회에 좀 얘기하는 게 좋겠다. 어떤 분이 와서 손혜원 의원하고 왜 싸웠냐고. 예. 싸운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개인적으로는 매우 사이가 좋고 제 후원회장이세요 지금 정청래 후원회장. 참 묘한 포지션이시죠. 네네네. 네. 그래서 축하 전화도 받고 서로 주고받고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청래 의원은 그 사이에 뭐 간혹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또는 뭐 다스베이다 등을 보면서 지금 지상파도 많이 나가시대요. 네. 그러니까 보면서 저분이 원앤가 원대인가 헷갈릴 정도로의 존재감이 큰 사람. 그런데 제가 다시 당선이 됐잖아요. 혹시 재수한 적 있어요? 재수요? 네. 제 인생에 실패는 없었어요. 네. 전 재수됐는데 재수할 때 제일 부러운 게 책 들고 학교 가서 공부하는 애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학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재수는 소속감이 없어요. 그러네. 학원 다니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거든요. 근데 친구들은 다 학교를 다니고 어느 대학교 무슨 과 학번도 나오고. 근데 재수생들은 학교도 없고 학과도 없고 학번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힘들었는데 원외 때 물론 당원이기도 하지만 저는 또 지역위원장도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당원이기는 한데 마치 학적이 없는 사람처럼 그리고 의원총회를 갈 수가 없잖아요. 아 그러네. 그래서 이제 의원총회를 갈 수 있게 된 적을 갖게 된 아이고 참. 그것이 제일 기쁩니다. 웃고는 이야기하지만 진짜 피눈물 났던 느낌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역구 활동을 못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전에 18대 때도 보면은 조선일보의 장난질로 이렇게 낙선하고 이 기억이 있어가지고 또 한 번 4년을 기다린다는 게 시작할 때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4년을 어떻게 기다려요, 그럼? 그러니까 저는 이제 퐁당퐁당 의원이에요. 17대 당선, 18대 원외, 19대 당선, 20대 원외. 여기 잠깐만요. 이걸 징크스로 만들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퐁당퐁당 홀수 의원이에요. 징크스로 만드시면 큰일 나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19대 국회의원 때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입법 성과라든가 그럼요. 뭐 하다못해 상임위 출석률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를 여러 시민단체에서 하는데 진짜로 하는 두 곳상을 받아야 돼요. 네. 첫 번째가 국회 사무처에서 합니다. 매년. 그래서 4년 내내 무수원으로 뽑혔어요. 네. 그건 상금도 있어요. 400만 원. 네. 그게 진정한 권위가 있는 상이거든요. 진정으로 평가받는 거고. 그래서 국회 사무처에서 주는 상도 4번 다 받았고 그 다음에 받기 어려운 게 원내대표상입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실의 당직자들이 국회의원들 의정활동 평가를 다 하거든요.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다 평가하고 그래서 상임위별로 2명씩밖에 안 줘요. 근데 이거 받기가 진짜 어려워요. 근데 그것도 다 받았거든요. 그리고 상임위 본인도 뭐 거의 100%에 가까운 출석률 뭐 그랬는데 제가 컷오프 될 줄은 몰랐죠. 그러니까 사실 지역구도 바로 가깝잖아요. 바로 여의도가 영등포보다 더 가까워요. 서강대교 지나면 바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쨌건 그 김종인 컷오프 그때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받아들이면서 뭐 탈당해라 이런 이야기를 해도 그러니까 모든 샘플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인으로서는 그때 이런 상황이었어요. 새날에서 그냥 체계적으로 얘기를 하자고요. 국회의원 한 40-50명이 전화 왔습니다. 정청래 컷오프 때문에 현장에서 선거운동을 못하겠다. 왜냐하면 출퇴근 인사하면 그냥 거의 쌍욕을 하고 간대요. 정청래 컷오프 시켜놓고 무슨 낯짝으로 펴달라고 그러냐. 격앙돼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기축구에 가면 공찰 생각 안 하고 자기들 막 찰 생각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한테. 그게 잘못하면 맞게 생겼대요. 그래서 한 40-50명이 전화를 왔는데 다른 분들은 거기까지만 얘기했어요. 근데 거의 마지막쯤에 도종환 의원이 전화가 왔어요. 저랑 좀 많이 친한 편이고 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사이라고 본인이 생각하셨던지 그 어려움을 다 얘기를 하면서 정청래 의원이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큰 감동과 큰 울림이 필요한데
공천에 떨어진 사람이 공천 받은 사람들을 선거 운동을 해주라. 쉽지 않은데 진짜 그거. 지원 유세를 해주라. 그래서 그 아이디어는 도종환 의원 아이디어였어요. 덕컷 유세단 그게 그거예요. 아니 그 이제 그걸 받고 어. 그럼 제가 이제 약간 장난처럼 그럼 덕컷 동지회 만들까?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지원 유세를 한번 해볼까? 해달라고 하니 그래서 당한테 얘기했더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컷 유세단을 그래 만든 거예요. 컷오프 된 사람들. 예. 근데 더컷 그러면 밑에 시옷 하나잖아요. 근데 이건 부정적인 의미이니 더 큰다. 더 크다. 컸다. 이런 뜻에서 쌍시옷을 하자는 거예요. 저의 거의 신. 그거는 손혜원 의원 아이디어였어요. 그렇구나. 덕컷. 그래서 버스 관광버스 한 대 내주고 랩핑 해주고 더컷 유세단 해서 전국을 다니는데 제가 94명을 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 그래서 정청래 의원이 이 더 성숙하기도 했겠지만 우리 국민들한테 마음의 빚을 엄청 남긴 거거든요. 근데 제가 무엇을 앞을 내다보고 기획하고 한 건 아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거의 99.9%가 다 탈당하라. 지금은 이번에는 탈당한 사람들 욕했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저한테는 탈당하라. 그리고 무속 출마해라. 그러니까 99.9%가 요구를 하는데 더 놀라웠던 것은 제 페이스북 쪽지로 비밀 메시지로 해외 교포들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기억으로는 한 30개국 안팎. 그 들어와서 후원금 내고 선거운동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쓰고 다니겠대요. 예. 베를린 출신 누구, 도쿄 출신 누구, 뭐 싱가포르 출신 누구,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게 한 30개국 정도 됐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만약에 무소속으로 나갔으면 당선됐을까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반반이었어요. 왜요? 지금 민주당 공천을 했을 거고. 왜냐하면 무소속으로 당선되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근데 그때 거의 진보 네티즌들은 아마 마포홀로 집중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때 막 후보라고 하면 손혜원 의원이 나왔을 수도 있었겠네요. 네? 그때 만약에 민주당에서 공천을 같이 했었다면 네. 손혜원 의원이 나왔을 수도 있었겠네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왔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당과 상의하면서 손혜원 의원을 보내주시라고 요청도 했었죠. 참 지나고 뭐 가정법을 이야기할 건 아닌데, 네. 그러니까 속에서는 막 뭐 소위 말하면 천불나는 상황에서 천불은 안 났어요. 왜 그 받아들여져요? 멍한 상태였어요. 멍한 상태였고 며칠 얼마 전에 김성희 보좌관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 컷오프 되자마자 제가 자기한테 뭐라고 했대 얘기를. 근데 저도 까먹었거든요. 네. 근데 김성희 보좌관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의원님 그때 저한테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세요? 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더니 난 탈당 안 해. 그냥 넋이 나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랬대요. 왜 쟤네들 좋은 일 시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저는 기억은 안 나요. 역시 훌륭해. 그런데 제가 실제로 무서움증을 느꼈어요. 어떤 무서움증을 느꼈냐면 저 때문에 막 울어주고 당사 앞에서 푸른 나무님 나와서 막 항의하고 이런 것은 고마웠어요. 진짜로. 고마웠어요. 그분들이 나를 위해서 울어준다는 게 너무 고맙잖아요. 근데 그 고마움을 넘어서 두려움이 밀려오더라고요. 뭐냐면 너무 분노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민주당을 거의 뭐 때려 부술 지금 작정이에요. 그래서 일산에 있는 어떤 분이 저한테 페이스북 비밀 메시지로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뭘요?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본인이 프랭카드를 만들었어요. 정청래를 컷오프 시킨 민주당에게 복수하자. 그러면서 전국에 이 운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분이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 딱 보는 순간 이분들이 분노가 이렇게 되고 그리고 민주당을 본때를 보여주고 민주당을 패배시키겠다. 이거는 저로서는 또 그렇죠.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빨리 정신 차리고 진정을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 이미 중앙당사를 비롯해서 시도당 당사 있잖아요. 업무가 마비됐거든요. 항의 전화 폭주 때문에 마비가 됐고 지지율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3, 4%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만요. 추호 선생이 네.
민주당 한석도 앞선 일당을 만들긴 했는데 예. 만약에 정청래 컷오프가 안 됐다면 더 벌어졌을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3% 어. 이내 박빙 승부는 어렵다고 봐야죠. 이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 기본적으로 좋아서 찍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예. 추호라고 하는 간판에 되게 못마땅한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네네네. 정청래 의원 공천 배제시킨 거. 왜냐하면 무슨 결격 사유가 사실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뭐 정당 생활 아니 국회 생활을 못했다거나 예.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추론합니다. 어. 본인이 문재인 대통령을 제끼고 대선에 나가려는 욕심이 그때 생기지 않았을까? 아. 이렇게 추론해요. 그 이유밖에는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그 문재인 당대표의 사실상 허위무사 그런 느낌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컷오프를 되고 나서 의연하게 덕컷 유세단 만들고 예.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들이 보면 약간 바보 같은 짓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바보다 아니다 이런 생각도 아니고 제가 고마움을 넘어서 두려움이 밀려왔다는 게 뭐냐면 내가 여기서 정신 못 차리고 내가 잘못하면 어쩌면 나로 인해서 내가 살아간 당을 망가뜨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그래서 백의정 군 선언을 한 거죠. 4년 또 금방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 에피소드 하나가요. 네. 5월 30일이 이제 새로운 국회의원들 임기를 시작하잖아요. 네. 저는 5월 30일부터 이제 임기가 아니에요. 이제 진짜 실업자로 전락하는 거잖아요. 5월 30일이. 아. 그래서 이제 선거차도를 갔다 왔어요. 그때 국회의원일 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 아. 국회의원일 때 들어갔어요. 음. 국회의원이 아닐 때 나왔어요. 근데 5월 30일이 이제 국회의원 아닌 첫날이에요. 어떤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급식 시설 짓는데 포크레인이 운동장을 파다가 전기줄을 끊었대요. 그래서 애들 급식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님 빨리 와서 이것 좀 고쳐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농사지러 제 차를 몰고 가는 시간이었어요. 예. 근데 제가 농사를 지러 가고 올 때 혼자 남들이 보면 안 되니까 혼자 차 속에서 장사에게 찔레꽃, 장사에게 님은 먼 곳에 이 두 노래를 부르면서 6개월 동안 울고 다녔거든요. 아이고 그랬을 거야. 참. 근데 울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10시 반 11시쯤 그때. 그러더니 전기줄을 끊어서 의원님 빨리 와서 이거 좀 고쳐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자, 속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나온 얘기가 아. 교감 선생님 죄송해요. 오늘부터 제가 국회의원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미안해하게 생각해요. 아이고 참. 딱 그 상황 아니에요. 부모님 잘 계시죠?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똑같은 얘기지. 그래서 진짜.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국회의원이든 아니든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당 구의원한테 전화를 했어요. 빨리 연락해서 한전 연락하고 해서 애들 급식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바로 가서 고쳤어요. 전기선 있고 막 한전 겨우고 그래서. 근데 이제 말 못하는 게 이제 그런 거고 제일 힘들었던 게 최순실 청문회 때예요. 내가 저기 가 있어야 되는데. 참 미치겠네 진짜. 저는 고작 하는 게 거기 앉아 있는 의원한테 카톡 보내는 거예요. 이거 질문하세요. 아이고. 이거 질문하세요. 근데 근데 그러고 있는 쪽지를 그 카톡을 쓰고 있는 내 자신을 보고 있다니 너무 이게 신세가 처량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대표급 그 국회의원한테 날개를 그냥 꺾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알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알아요. 그러니까 뭐 일부러 막 밝은 척 하려고 막 뭐 각종 프로그램 넣으면 하지만 네. 속 마음속으로는 물론 이제 그 막 울분 같은 게 희석이 되어 왔겠지만 그러니까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그런 마음이 희석이 됐겠지만 한 1년 동안에 그러니까 미치는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래도 행복한 사람인 게 대통령이 예를 들면 신년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러면 기자들이 대체적으로 현장에서 받아 쓰는 기자들이 30대 안팎이에요. 아직 경험도 좀 미숙하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정리를 해줘야 돼요.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이 내용은 이게 핵심이다. 이게 제목이다. 그래서 트위터를 기자회견 텔레비를 보면서 20몇 개씩 날리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기자들이 빨리 이걸 보고 이렇게 방향을 잡아라. 근데 우리 당 당대변인한테 연락 왔어요. 너무 고맙다고. 정청래 의원 트위터 연결 쭉 하니까 논평이 되더라는 거예요. 나 어쩌고냐 근데 진짜. 근데 그걸 하고 있는 내 자신은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게 좀 많이 힘들었죠. 근데 고마운 게 이제 예를 들면 김어준 총수예요. 왜냐하면 아마도
저랑 좀 친하기도 하지만 저를 생각을 진짜 많이 해주는데 의원님 까먹기 전에 책 쓰세요. 아, 맞아. 그래서 출판사까지 소개를 해준 거예요. 네. 그래서 국회의원 사용법을 그래서 썼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 쓸 때가 제일 힘들었거든요. 아, 그렇겠네 또. 왜? 바로 썼으니까. 어. 그러니까 5월 30일부터는 실업자인데 할 일이 생긴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기획하고 뭐 또 회의하고 하면서 한 석 달간은 정신없이 국회의원 사용법이란 책을 쓰느라고. 그래서 그때 석 달간은 이렇게 했어요. 어디 가서 쓸 수도 없고 집에서 제가 밭에 가서 오전에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12시부터 2시까지 제일 뜨겁잖아요. 금산 내려가서요? 아니 서운홍에서 아. 600평 농사 지으면서. 어. 근데 그때가 제일 뜨겁잖아요. 네. 일부러 그 시간에 풀을 베요. 잊으려고? 예. 진짜 눈물 난다 정말. 이런 이야기 어디 해보신 적이 없을 것 없어요. 같은데? 예. 그래서 일부러 12시에서 2시 사이에 가장 뜨겁고 농부들도 피할 때 그래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막 말렸어요. 맨날 사진 올리고 그러셨잖아요. 일사병 걸린다고. 그런데 저는 일부러 그렇게 해서 땀을 홈뻑 내고 집에 가서 샤워하고 밥 먹고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얼굴이 까매요. 그런가? 그래서 하루에 원고 60매씩 19번 써서 보냈어요. 아, 참 진짜 이게 그 웃음 이면에 가려진 한 인간의 고뇌가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50분 쓰다가 10분 침대가 누워 있어요. 그리고 10분간 다시 생각해요. 네. 그리고 다시 글을 써요. 그렇게 해서 오후 내내 이제 책을 이제 원고를 쓰는데 하루에 60매씩 분량을 주더라고요. 써야 된다고. 19번 써서 보냈어요. 근데 한 번도 나를 어긴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책을 쓰니까 이제 또 교정도 봐야 되고 뭐도 하고 일거리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네. 그리고 또 출판 기념회까지 했어요. 그렇죠. 특이한 케이스였죠. 사실 그 출판 기념회 자체가. 네. 출마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가장 힘든 시기에 국회의원 사용법이라는 책을 쓰며 시름을 달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책 지금도 저쪽 사무실에 있는데 끝까지 다 읽었던 책 몇 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도 도움이 되는 게 지금 네. 사실 제가 오늘도 오전에 초선 당선자들 교육하고 왔거든요. 유능한 국회의원이 되는 길. 그래서 국회의원 사용법을 써봤기 때문에 정리가 돼 있어요. 체계가 돼. 체계가. 그래서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되고. 책 사라고 하세요. 한 번씩 읽어보라고. 그래서 뭐 주문해서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책을 썼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가장 외로웠을 때 좀 시름을 좀 잊었다고 그럴까? 네. 그러고 나서 2016년이죠. 책 쓰고 출판 기념회하고 또 강연을 많이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걸로. 그러면서 6개월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6개월 지나고 2016년부터 또 이제 촛불 시위가 있었잖아요. 그러네. 그러면서 또 2017년까지 대선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대선 서울시당에 아마 유세본부장인가 그런 직함들 여러 직함이 있었는데 서울시내 유세를 제가 도맡아서 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컷오프의 슬픔이 저 멀리 밀려나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총선은 다시 가까워지고. 네, 그러면서 지방선거 하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역설적이게도 마포울 선거는 걱정 안 했다. 요거는 반대로 말하면 누가 당선되고 상관없이 정청래만은 1순위로 당선된다고 사람들이 믿었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과정들을 거치면서 정청래라고 하는 정치인이 한텀 쉼으로써 훨씬 정치적 위상이 커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건 저는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 진짜 저를 많이 불러줬어요. 초청 강연. 그래서 일주일에 2-3차례씩 강연을 다니다 보니까 내가 국회의원 이거 아니고가 중요한 게 할 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무슨 정의당이나 민주당에서 불렀던 데를 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저는 너무나 좋았던 게 문재인 대통령으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하는 강연을 대중 강연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를 가졌던 게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판도라를 하면서 거기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금요일 날 오는 점심 먹고 한 5시간 안팎은 공부만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슈 있을 때마다 팩트 체크해주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네네. 막 청와대 그때 기억나시죠? 청와대 무슨 자료를 뭐 미리 받네 안 받네 이런 논란도 막 만들어주고 했었는데 네. 어쨌건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서도 훨씬 어떻게 보면 꼭 나쁜 점만 있었던 건 아니죠. 본인 개인한테도. 지나보니 어. 그것도 행복이었더라 이런 말인 것처럼 제가 4년 동안 책 3권 썼거든요. 야, 근데 현역이면서 3권을 어떻게 쓸 수 있었겠어요? 우리 정청래 작가님 이렇게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지금.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꽃마차님 오셨네. 네. 아니 사실 정청래 의원이 마침 보고 싶어했어요. 네. 직접 방송 한 번도 없죠. 왜? 아 왜 그때 그러세요? 그때 그 저기 하노이 회담할 때 그때 같이 했었다. 네, 맞아요. 여러 번 같이 했어요. 내가 패널이 하도 많아가지고. 네. 청와대 가고 있는데 차 돌려서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부르신다고 하셔가지고 청와대를 가보셨어요? 아, 청와대 옆에 카페가 네. 있는 중이었구나. 기념품 사러. 기념품 사러. 아 그때 하노이 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노이 때 음. 그 회담 결렬됐을 때 세 사람이 멍청해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대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정치를 시작한 것도 한반도 평화, 남북 통일 뭐 이런 것 때문에 시작했고 제가 학생 때 조통특위장으로 처음 감옥에 갔고 지금까지 제가 놓치지 않고 있는 화두가 평화, 통일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공부를 더 해야 되겠더라고요. 쉴 때. 그래서 정세현 장관님을 사부로 모시고 공부를 제가 많이 했어요. 저는 그 정청래 의원은요 이제 정치 여기저기 박학 다시 간 걸 떠나서 어떻게 보면은 한텀 쉬면서 이 시대의 참 현인이 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논평하시거나 웃으면서 말하지만 그 초선스쿨 뭐 정청래 스쿨 같은 걸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정말 정치를 제대로 꿰뚫고 있다 이런 느낌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통찰력은 김어준보다 나아요. 그걸 이제 하셨어요? 김어준은 제가 업어서 키웠잖아요. 김어준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래서 본인 생각 안 해. 본인이 업어서 키웠다고 생각해. 아이고 참. 예. 자 그러면은 이번 선거 전체로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네. 여기 이제 개인 이야기는 네. 앞으로 하실 일 더 많을 것 같긴 한데 그만하고요. 아마 네. 잊혀져 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꼭 듣고 싶었어요. 어떤 감정이었을까가. 그거 이야기만 해도 한 몇 시간 나올 분량이긴 한데. 재수생이 대학 간 기분. 아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번 선거의 총평. 네. 이번 선거 좀 이상한 선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선거는 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권 중반기에 치러지는 선거는 모두 다 정권 심판 선거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야당 심판 선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야당이 국회를 벌이면 국민이 야당을 벌인다 하는 야당의 최고의 백은 국민인데 국민이 백이 되지 못했죠. 그래서 국민들이 오히려 빼버렸죠. 야당 의석수를. 그래서 최초의 야당 심판 선거였다. 두 번째,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출범하면서 행정부도 사법부도 변화하기 시작하는데 국회만 촛불혁명 이전의 국회였어요. 그 의석수고. 그래서 촛불혁명의 추가 심판이었다. 그래서 입법부까지 교체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국회를 국회답게 만들자 하는 2016년 17년 촛불 국민들이 다시 보이지 않는 촛불을 들어서 국회를 심판했다 하는 개념이고요. 또 하나는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 애국 국민들의 오래된 전통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코로나와의 전쟁 중에 치르는 선거인데 이 전쟁의 총사령관은 문재인 대통령이고 어쩌면 지역사령관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을 국민들이 선택한 거다. 그리고 임진왜란 때도 그렇고 관군만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 민군도 필요하고 의병이 민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군과 민이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투표였는데 그것이 바로 애국심의 발로였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국민들이 180석을 줬다는 것은 이제 이명박근혜 탓하지 마라. 야당 탓하지 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줬으니 얼마나 잘하나 두고 보겠다. 이거라고 생각해요. 잘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잘하라고 제대로 하라고 주신 의석수라고 생각해서 제가 어디 방송에 나가서 첫 번째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들이 180석을 주셨지만 우리가 오만하고 잘못하면 민심은 180도 바뀔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명심해야 되는 사람을 더 옥기슬염이고 숙연하게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 그런
그런 총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 되고 지방선거 끝나고 그때까지도 총선에 대한 압승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는데 사실 조국 장관 관련해서 이 검찰과 언론의 난 이 네. 상황에서 사실 위기였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슈 여론조사를 해보면 안 뒤집히더라고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국 그 뭐 사태라고 해야 되나요? 조국 뭐 검찰 사태죠. 뭐. 검찰 사태, 어. 조국 논란. 음. 그냥 그렇게 하자고요. 조국 논란. 근데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불리한 게임이었죠. 그런데 푸른 나무님을 비롯해서 이 새날 팀을 비롯해서 정말 방어전을 잘한 거예요. 덜 밀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정도로 방어선을 치고 막았다는 것. 그것이 총선 승리의 시작이었고요. 그러니까 지지자가 흩어지지 않게끔 일단 뭉쳐놔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밀리지 않고 어. 방어선을 구축해놓은 새날, 다스베이다, 우리 뭐 유튜버들, 시사타파도 팟캐스트 있고, 뭐 이렇게 대본도 있고. 이제 그게 이제 1차 진지를 구축한 거고요. 밀리지 않는. 그리고 실제 승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한일 무역 전쟁에서 시작됐다고 봅니다. 저는. 결과도 우리가 이겼고, 그리고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 그리고 고개 숙이지 않고 이제 일본과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온 게 내년 총선에 두고 보자. 총선은 한일전이다. 그때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대처를 정말 잘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확진자 31번이 나왔을 때 문 대통령의 판단력.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이 코로나 같은 이 국가 위기 상태가 발생한 것은 무조건 정부 여당에는 불리한 이슈예요.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낱낱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그리고 끝까지 추적해서 한 사람까지 우리가 진단을 하겠다. 그리고 격리를 하겠다. 국민 여러분 협조해 주세요. 최선의 정책은 정직함이에요. 정직함이 최선의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Honest is the best policy. 성문 종합영어에 나오는 거죠. 그대로 한 거예요. FM대로 교과서대로. 거기서부터 승기를 잡은 거예요. 다행스럽게 우리가 확진자를 제대로 관리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번 선거는 외세가 간섭을 했죠. 특히 트럼프. 엄청난 선거 개입을 한 거죠.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도와달라고. 마크롱 막 고맙다고. 전 세계에서 외신들도 그렇고. 외신이 개입했어요. 선거에. 그리고 외부 세력들이 선거에 개입한 거예요. 한국 짱이다. 문재인 대통령 멋있다. 우리 한 수 가르쳐달라. 진단키트 보내달라. 그래서 국내 보수 언론들이 그것까지 막을 힘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요. 그 정치를 잘 듣다 보면은 하늘이 돕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하늘이 돕는 거는 뭐랄까 준비된 사람한테만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늘이 돕는 게 아니라 진짜로 스스로 돕는 자를 돕더라고요. 그런 느낌 아니었어요? 나는 소름 끼치던데 그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야 고대 너 뭐하니? 좀 이럴 땐 조용히. Heaven helps them who he keeps 인 거 아닌가? 역시 맞나 틀리나 모르겠어 하여튼. 성문에 나오나요? 몰라 하여튼 틀린 것 같아. 그렇게 찾아보세요. 거잖아. 찾아보세요. 네. 이거 방송 중에 왠지 바로 잡아야 되니까, 드립을. 자. 이거 잡을 때 광고하세요. 어쨌건 지금 이게 이제 선거에 있어서 이기고 보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다고 보는 건데. 찾았어요? 네. 사실 읽어주세요 잠깐. 이거 교정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해봐요. 나름 외국어 잘하시잖아요. 아니. 맞는 거 같는데. 당황하는 거 봐.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그런가? 대충 뭐 하여튼 그런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거 틀린 건 바로 잡고 가야 되니까. 근데 내가 봤을 때 최고의 그 전략가 중에 한 분이신데 이 흐름을 읽을 수는 있잖아요. 네. 근데 사람인 이상 민심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은 불안한 거잖아요. 끝나고 병원할 수 있는데 불안감 안 느끼셨어요? 중간에? 저는 불안감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겉으로 얘기하지 않았을 뿐이고요. 실제로 제가 총선 2달 전에 혼자 얘기하고 있으면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어준 총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나름대로 의석을 분석했다. 2달 전이에요. 그때 이제 코로나가 잡히지도 않을 때인데 내가 봤을 때 잘 잡힐 것 같고 그리고 외신은 밀려올 거고 왜냐하면 제가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실제로 백신을 만드는 회사 회장님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전망은 이렇게 될 거고 쭉 해서
제가 계산했었죠. 수도권 122석 중에서 95석. 그리고 충청권 28석 중에서 15석 이상. 그럼 110석이 되죠. 그리고 호남권 싹쓸이 28석, 제주 3석, 31석. 보태니까 140석이 넘어가더라고요. 지옥구만. 예. 그래서 부울경, 강원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지역구로 최소 145석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리고 비례대표는 15석 이상은 할 거고. 그래서 제가 김총수한테 얘기했어요. 이번 선거 밖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나는 최소 160석 이상이라고 본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어준청수의 반응은 어땠나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해? 정청래 승인해. 아니, 사실 이게 선거라고 하는 게 오만하게 가수도 안 되고 자만해서도 안 되고 뭐 180석 논란이 있었잖아요. 유시민 뭐 이사장 등 해가지고. 이제 막판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는 뭘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냐면 투표장에 가는 사람들은 세 가지 심리가 있습니다. 유권자 심리. 첫 번째 반대하러 가는 거예요. 혼내주러 가는 거예요. 근데 미래통합당 하는 거 보니까 국민들한테 혼날 짓만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아, 저거는 국민들의 분노를 계속 자극하는구나. 두 번째는 뭐냐면 짠해서 나가요. 아유, 저 사람이 또 떨어졌어. 이번엔 돼야지. 이걸로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저 사람은 인물인데 우리가 키워줘야지. 우리 지역에서 저 사람은 밀어줘야지. 그걸로 나가요. 세 가지 심리인데 제일 센 게 1번이에요. 혼내주러 나가는 거. 미통당은 혼날 짓을 계속하고 있네. 우리가 잘했다기보다는. 그래서 엄청 사람들이 혼내주러 나가겠구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전투표가 높은 게 혼내주러 나간 거예요. 저도 무섭더라고요. 무섭죠. 그 사전투표 그 이틀 중에 하루가 네. 저는 이제 방송이 있는 날이었는데 처음에 갔는데 줄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해야지 하고 또 갔다. 그날 이사 가는 날이었어요. 잠깐 시간 내고 갔더니 줄이 6시가 다 돼 가는데 거의 한 300m가 있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러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지나가면 이제 간혹 가족들끼리 와가지고 이야기하고 지나가는데 그 소리를 듣는데 민주당 찍어야 코로나 뭐 방역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두세 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유세차를 사전투표 장소로 지나가라고 그랬어요. 제가 일부러. 왜냐하면 줄을 너무 길게 서 있으니까. 근데 이제 서서 하는 것은 뭐 선관위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건 상관이 없대요. 주민센터 이런데. 그래서 그쪽 우리가 9개동인데 9개동을 계속 뱅글뱅글 사전투표하는 날 짰어요. 효과 엄청 좋았겠네요. 원래 왜냐하면 사람이 별로 없으면 안에 들어가 있으면 또 그렇잖아요. 근데 밖에까지 막 줄 서 있으니까. 그럼 어떤 효과가 있냐? 귀에 쟁쟁하게 들리잖아요. 정청래 들리잖아요. 그리고서 정청래 까먹었던 사람도 생각이 나고. 거기서 500표 더. 그러면서 그 승리를 확신했는데 사실 뭐 우리 같이 이제 오중이 떠중이들도 분석할 때 시대적인 흐름으로서도 지금 민주당이 질 수 없는 선거라고는 생각을 했었는데 긴가민가 180석이라는 건 사실 의원님도 예상 못했잖아요. 180석까지는. 저는 어쩌면 180석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최소 160석 이상은 한다. 근데 사람들은 역발상을 싫어합니다. 고정관념이 사로잡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언론에 떠들었냐면 코로나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을 거다. 저는 그렇지 않게 생각했어요.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다. 왜냐? 코로나 때문에 어디 밖에 놀러 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결국 집에 있는 거거든요. 지금 배달 음식이 대박 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럼 잠깐 슬리퍼 끌고 나가서 투표할 수 있는 기회 요인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투표는 높아진다. 역발상으로. 그렇고 마지막에 이제 애국심 막 이런 게 또 생긴 거죠. 우리 국민들이. 그러면서 투표율이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죠. 질문하세요. 우리 박사님도. 의원님 나오시면 궁금한 게 많았잖아요. 이번에 표차가 좀 크게 이기신 거 맞죠? 53.7 맞나요? 21,893표. 그러면은 이게 왜 이전하고 선거운동 하실 때 느끼는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될 거다. 저는 사실은 초장부터 너무 대세론이 정해져 가지고 손해본 케이스. 오히려. 그래서 정의당 득표율이 8.9%나 됐어요.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정청래 될 거니까. 그럼 제가 진짜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아니 뭐하러 선거운동에 다 됐는데 다른 당사인데 그냥 사무실 가서 있어. 실제로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저도 그 이야기 하고 싶었는데. 그리고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유세차를 타고 나갔는데 보통 중반전쯤에나 있을 현상들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제가 그랬어요. 4년을 많이 기다렸습니다. 마포는 정청래, 마포의 대표 일꾼 정청래입니다. 4년 동안 많이 참았습니다. 많이 공부했습니다. 했더니 사람들이 첫날부터 너무 많이 손을 흔들어주는 거예요. 엄지척하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멘트를 추가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기다리셨나 봐요. 이렇게. 그럴 정도로 분위기가 저는 이번 선거에서 지난 선거에 비해서 다른 게 어떤 게 한 명도 저한테 항의한 적이 없어요. 야. 뭐 명함을 던지거나 그런 것도 한 명도 없고. 그런 적이 없어요. 다 좋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반응이 그 SNS로 올라온 사진들 보면은 일반 주민들도 정청래 의원한테 악수하고 싶어하고 막 같이 이렇게 폴더 인사하고 이런 장면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기다렸던 거지 사람들. 진짜 입장에서. 기다리셨더라고. 그러면서 보통 자기가 좋아하더라도 선거 때는 찍어주면 찍어주지 표현하기 싫어하고요. 더군다나 사인해달라. 사진 같이 찍자. 이건 잘 안 해요. 지역구에서는. 다른 지역구로 가면 해죠. 근데 유권자들은 자기가 한 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갑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후보는 선거 때 을처럼 활동하는 게 맞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막 사진 찍자 그러고 경의선 숲길 다니면 막 사람들이 뛰어오고 막 이래요. 그래서 진짜 많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역시 선거는 대통령 지지율만큼 당 지지율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후보 구도고. 그래서 표는 19대 때가 제가 18,500표 차이 나서 네. 표는 더 많이 얻었죠. 아. 21,893표니까. 근데 득표율은 오히려 떨어졌어요. 아, 19대 그래요? 때보다.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저쪽은 사실 30%가 과학이잖아요. 근데 구에 따라서 조금씩 더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이런 거고. 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캠페인 했었어요. 수개월 전부터 마포엔 정청래, 목포엔 손혜원, 영등포엔 김민석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초선들 예비 후보 때부터 교육을 담당했거든요. 그래서 한 500명 교육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했던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당선되더라도 당신들 잘나서 되는 게 아니다. 당 지지율만큼 대통령 지지율만큼 맞습니다. 나온 거다. 그러니까 당에 고마워하고 대통령한테 고마워해야 된다. 그걸 한시도 잊어서는 다음에 떨어진다. 그 말을 들은 분들이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게 당 지지율만큼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그 민모 의원 탈당해 나갔을 때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얻었던 득표율이라는 게 꽤 높은 분이었어요. 네. 동대문에서.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본인이 내 표라고만 생각하면 그걸 못 참더라고요. 네. 컷오프 되는 거를. 네. 나중에 이제 다시 뭐 사퇴를 하긴 하셨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당인으로서 당이 얻은 당으로부터 받은 은혜라는 게 있는데 네. 본인이 손해를 보면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근데 정청래 의원이 컷오프 당하고 나서 본인이 그 모습을 아주 반대적인 걸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보상받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무소속 나가서 이번에 15% 이상 받아서 보존 100%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금천도 그렇고 뭐 저 의정부도 그렇고 그러니까 개인기로 당선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미통당에서 공천 아웃되고 거기는 당선이 됐잖아요. 그만큼 거기는 공천에 대해서 분노했던 거예요. 그 지역 주민들이. 근데 제가 그래서 예를 들면 의정부나 금천이나 거기 갔어요. 제가 선거운동 시작되기 전에. 걱정하지 마시라. 15% 절대 못 넘는다. 그리고 무조건 된다. 근데 이제 초선 친인들은 두렵잖아요. 뭐 구청장 했던 사람이 나왔다 그러고 뭐 문희상 의장 아들이 나왔다 그러는데. 그래도 네거티브도 심해가지고 네. 그런 한마디에 막 움찔움찔 했을 거예요. 초선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전화 많이 했어요. 찾아가기도 하고. 왜냐하면 후보들이 심리적 안정을 취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은요 인지도랄까 이런 게 인기가 좋으니까 지역구 가면은 후보는 모르는 사람 많잖아요. 처음 본 사람 많은데 정청래 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 꽤 많이 있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요. 인기 스타인 국회의원이 있는 게 중요한데 그 인기 스타가 개념과 어떤 그 전략으로 가득 찬 사람인 경우에는 진짜 보물 같은 거예요. 우리 정청래 의원님은 모르는 게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제가 몇몇 군데를 일부러 갔었어요. 이번에 신인들 간 이유는
주변 사람들이 에이 네가 뭘 알아? 원래 마이크 오랫동안 했던 분들이 그럼 무시하고 막 그러거든요. 마이크요. 그래서 어. 무시하고 그래서 어. 제가 일부러 간 거예요. 어. 이 사람 뒤에는 내가 있다. 아. 그리고 시의원들 구의원들 열심히 뛰어라. 일부러 그래서 이 사람 뒤에는 정청래가 있다. 저는 그래도 다 알잖아요. 당직자들이 당원들이. 그래서 일부러 간 데도 있어요. 그렇게 아. 가셨다는 그 인터뷰 하신 거 봤는데 근데 되게 멋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최기상 판사님 같은 경우에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 가게 같은 데 들어가서 식당 가서 명함 돌리고 인사하는 게 안 될 걸? 왜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또 처음에는 그러시더라고. 저 죄송한데 명함 한 장 드려도 될까? 아니 당연히 줘야지 그냥 받든 안 받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뭐 물건 같은 거 사잖아요. 그러면 저분들 물건들 사고 파는데 내가 방해될까 봐 못 주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럴 것 같아. 근데 처음에 신인들 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신인들한테. 나도 처음 경선 준비할 때 성미산에 올라갔는데요. 3일 동안 명함 한 장 못 돌렸어요. 부끄러워서. 부끄러워서. 어. 그리고 모자 풍물로 쓰고 얼굴 알리러 갔는데 얼굴 가리고 이름도 한 명한테도 얘기 못하고 명함을 한 장도 3일 동안 못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구나 다 그렇다. 당신이 특별하게 못하는 게 아니고 특별한 바보가 아니다 당신이. 정청래 같은 사람도 그랬다. 그 용기를 갖고 명함을 손을 뻗어서 줘라. 받든 안 받든. 그리고 얼굴색 내색 하는 거 처음에는 두려우면 보지 마라. 근데 싫어하는 내색이 다 알거든요. 그럼 더 쭈삣거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은 오히려 더 살갑게 대하면 싫어서 그런 건데 예를 들면 내가 미래통합당의 후보 예비후보 하나가 명함 주잖아요. 내가 그래서 좀 약간 표정 보면 싫잖아요. 막 무시하고 싶고 이럴 때 한 번 더 웃으면서 다가오면 찍지는 않더라도 싫어지는 마음은 상쇄되는 거거든요. 비슷한 거 아닌가? 그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 내 평판이 조금이라도 좋아지는 가운데 선거에 아주 기본적인 정당 득표와 대통령 득표를 밑밥으로 깔고 조금 더 올리는 것이 선거 전인 거죠. 뭐. 그러니까 이번에 또 특별하게 더 힘들었던 것이 코로나 전국 때문에 명함을 함부로 주기도 어려운, 악수하기도 어려운. 그러네. 그래서 시민들에게는 정말 힘든 선거였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은 더 편했을 수도 있어요. 네. 같이 다 발목이 묶이잖아요. 저도 40일간 사무실에서 셀프 자가격리했어요. 못 나가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무섭고 그리고 내가 혹시 민폐를 끼칠 수 있잖아요. 가서 막 만나다 보면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럼 내가 옮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라남도 어느 선거구에 거기 군이 4개거든요. 선거사무소가 4개예요. 확진자가 다녀갔대요. 그것이 알려지는 순간 선거운동 사무실이 다 폐쇄해요. 그래서 40일간 아무것도 못하고 전화하고 SNS를 하고 있는데 그때가 참 힘들더라고요. 어쨌건 정청래 의원은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21대 국회에 상임위원회에서나 대정부 질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제 기대됩니다. 정청래 전 의원이 아니고 정청래 국회의원이라는 타이틀을 다시 찾아온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어떤 사람을 지지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내가 찍지 않는 국회의원이잖아요. 지역구가 다르니까. 근데 우리를 정확하게 대변하고 있는 사람이 국회에 가서 뭔가를 열심히 활동할 거라는 그 똑같은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본인하고 다를 게 없는 기대감. 그런 거 좀 어깨가 좀 무거우시겠어요. 이번에는 초선은 초선답고 삼선은 삼선다워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누가 그래요. 원내대표 나가라고. 그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네, 원내대표 나가. 안 나가신다고 했죠, 일단. 그래서 안 나갔어요, 제가. 왜요? 왜냐면 이번에 초선들 많이 도와줬는데 원내대표 나가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가라고. 그래서 그 말 듣고 제가 안 나간다고 그랬어요. 찍고 싶은 사람이 없다고 난리더만. 근데 아니 내가 초선들 이렇게 독고하는 것은 내가 초선 때 시행착오를 겪지 말고 빨리 유능한 국회의원이 되고 그것이 당이 강화되는 거고 그게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름대로 순수한 진정성 이런 걸 가지고 도왔는데 내 일처럼 그걸 가지고 마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움직인 것처럼 비춰지는 게 너무 싫었어요. 저런 성격이 좀 이상해 보면. 역발상. 역발상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정청래 의원은 되게 내성적이에요. 뻔뻔한 스타일이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이걸 내 정치적 이득을 목표로 한 게 아닌데 갑자기 진정성이 저울질 당하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를 좀 넘어서야겠다.
한 발짝만 넘어서 해야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바로 썼어요. 제가 페이스북에. 아, 이건 빨리 써야 되겠다. 안 한다고. 그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원내대표 나가신 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공약을 해줘라. 초선이 먼저다. 공약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한 분이 있어요 또. 뭐냐. 저한테 상임위를 어디 갈 거냐 그러면 아직 못 정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안 정했습니다. 상임위는 초선부터 배치하고 그다음에 재선 배치하고 그다음에 남는데 3선이 가는 거다. 이전까지는 다선 의원들이 힘 있다고 초선 비껴 내가 할 거야. 그리고 인기 상임위 노른자 상임위를 다선 의원들이 막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초선들은 자기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두 분야 세 분야가 없어요. 한 분야예요. 그러면 그 상임위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초선이 먼저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3선 정도 되면 국회의원 8년간 했잖아요. 어느 상임위를 가도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상임위를 아직 안 정했어요. 다만 국방위만 가면 안 되겠다. 왜요? 우리 큰아들이 지금 군대에 있어요. 아, 그럼 그게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익 충돌 이런 게 생길 수 있죠. 헐. 그리고 둘째가 8월에 또 군대 가요. 근데 아이 두 명이 군대가 있으니까 그러면 국방위에 있으면 너무 여러 가지 오해를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국방위는 빼고 모르는 분야는 없으시잖아, 사실. 어디다가 놔도 난 자신 있잖아요. 모르는 분야가 많은데 대신 공부해서 하겠다. 아, 네. 그 마지막 상임위가 어디였어요? 안행이. 안행이. 네. 제가 제가 문강위 4년 했고요. 그다음에 외통위, 정보위, 안행위 이렇게 했어요. 정보위 활동하시는 건 지금도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요. 네, 네. 어쨌든 뭐 정청래 의원님 어디다가 꽂아도 뭐 아까 그 말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자기 그 전문성 갖고 있는 초선들을 먼저 꽂는 게 맞죠. 사실. 당연하죠. 자기들 먼저 꽂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원내대표 안 나간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대표에서 당대표가 되라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많지는 않고. 좀 느리세요. 겸손하지 말고 좀 느리세요. 그리고 제가 4년간 쉬면서 진짜 낮은 곳에서 많이 이렇게 생활하고 많이 했는데 제가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승리 전략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 말. 근데 패배 전략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패배 전략을 잘 세워야 돼요. 승리 전략 못지않게. 승리하는 사람보다 패배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승리 전략만 생각해요. 패배 전략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넘어질 때 잘 넘어져야 덜 다친다. 그래야 빨리 일어난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상 승리 전략보다는 패배 전략을 써야 되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국회의원은 어찌어찌 노력해서 돼요. 개인의 노력으로. 근데 그 이상의 사이즈는 개인의 노력과 무관한 일이다. 그것은 시대적 요청이 있어야 하는 거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사심으로 사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대 정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시대적 요청이 있어야 가능한 거다. 그걸 없는 상태에서 욕심부리지 말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봐요. 4년이라는 시간이 멋있다. 물론 그전에도 멋있었는데 4년 지나고 나니까 정말 명품 김치처럼 돌아온 거 아니에요. 정청래 컴백. 김치요? 그러니까 명품 김치 잘 익어서 완전 숙성돼가지고 한 입만 먹어도 너무 맛있고 몸에 좋은 딱 그 느낌 아니에요? 근데 그 기다리던 4년 동안 사실 의원님 외에 지켜보는 사람들 다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봤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돌아오신 의원님에 대한 기대가 아주 증폭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더라고요. 제가 컷오프 되고 나서 덕헌 유세전 할 때 광주 송정시장 앞에서 했던 유세를 잊을 수가 없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마이크 잡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잖아요. 덕헌 유세전 4년 전에 할 때. 그랬더니 푸나님 2배쯤 되는 건장한 중년 남성이 제 앞에서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울고 있어. 아이고. 그래서 유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내려갔어요. 왜 우시냐고. 그래서 이렇게 안았어요. 나보다 키가 커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의원님, 저 같은 놈은 다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요. 처음에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했더니 저 의원님 좋아서 권리당원이 됐는데 의원님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저 같은 놈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그런 거 있잖아요. 건방을 떨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내 몸이 내 혼자의 몸이 아니구나.
내가 별건 아니지만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참 많구나. 그러니까. 그리고 그분은 정청래가 컷오프 됐는데 자기도 컷오프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느낀 사람 당시에 많았죠. 심리적 일체감, 네. 심리적 연대감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4년 동안 쉬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이런 사람들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좀 더 주변을 살피고 내가 잘못돼가지고 나 때문에 우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합정역 마지막 유세를 하면서 제가 그 얘기 약속했어요. 저 때문에 이제 우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책무, 의무감 이런 것 같아요. 그게 이미 원튼 원하지 않든 나 혼자 몸이 아니게 돼버린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 혼자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마저 같이 책임지는 일단 책임의 연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네. 그러니까 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 믿음이란 게 뭐냐면은 이게 어떤 특정한 시점부터 정청래라고 하는 정치인을 지지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게 됐잖아요. 나는 그 감정을 어떻게 유지한다고 생각하냐면은 한참 이제 안 나오시는 시기가 있었는데 마음이 조금 멀어진 거지. 그러니까 최근에 본 적이 없으니 상대방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근데 그 상황에서 청와대 그 뭐 비밀 문건 그때 그런 이슈가 하나 터진 게 있었어요. 예. 강효상. 근데 사람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정청래 의원을 막 욕을 하는 거야. 문재인 정부에 부담 주고 있다고. 예. 그때 내가 했던 말이 딱 그런 거 아니었어요. 정청래 의원 이야기를 들어보고 평가를 하라고.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된 대로만 하면 되게 부담을 많이 준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나중에 지나서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상대방을 믿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한다면서 금방 변해가지고 또 상대방 공격하고 욕하고 나 이러는 건 좀 약간 못 참는 스타일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밤 9시에 판도라 촬영이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를 했다고 해서 윤영천 수석이 브리핑을 해요. 그럼 청와대 브리핑에 가면 다 있어요. 그러면 따옴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거,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거. 이게 따옴표가 있으면 그건 직접 대화를 하는 내용이잖아요. 팩트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찾아가지고. 근데 저쪽에서 이제 그걸 거기 보면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엮었어요. 그때 뭐 외교 기밀이 유출됐다 어쨌다 하면서 그러니까 정청래도 미리 다 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보도만 보고 정청래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부담을 주는 말에 그 쌍욕으로 한참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었어. 난 그걸 못 참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총선의 비례대표 논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기본적으로 당을 나가서 당을 만드신 분들이지만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의 인격을 믿으니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놓고 인간적인 믿음인데 욕을 어떻게 해요? 요거를 이제 들어와가지고 오늘 또 양다리네 뭐네 아직도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선거 끝났습니다 이제. 그 지금도 마찬가지 그렇게 따지면은 정청래 의원이 손혜원 의원하고 통화하면은 뭐 첩자 이간질하는 거야 뭐야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있어 지금. 선거는 선거일 뿐이고 자기 당을 위해서 싸우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100%가 아니면 만장일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99대 1이라도 만장일치는 아닌 거거든요. 총단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저한테 이렇게 저렇게 아이디어를 주시면서 정청래 의원이 다시 봉합하는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한테 주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많이 기회 되면 있죠. 기회 되면 제가 뭐 내가 혹시 그걸 가지고 또 욕을 먹어도 그런 게 필요하고 우리의 총단결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예. 뭐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해안 하나만 제가 좀 조언을 구하고 싶은 게 내가 초선이에요. 네. 말하자면 초선도 많고 그러니까 열린우리당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네. 그때 당시에 그 전철을 밟지 말자고. 네. 초선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그거 수업하고 왔어요. 2시간. 왔는데 제가 여러 가지 얘기한 것 중에 이런 겁니다. 경험만큼 좋은 스승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모르면서도 아는 척 하지 말고 그건 선배분들한테 무조건 물어봐라. 그건. 그렇잖아요. 선배한테 묻는 게 부끄러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국회의원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그 선배 의원도 처음부터 국회의원이 아니었거든요. 일단 물어봐라. 그런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정치인들이 가장 덫에 걸리는 게 뭐냐면 자기 객관화를 못해요. 자기 합리화만 해요. 그러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그대로 귀가 얇아서 따라가요. 그러지 마시고 나를 객관화시켜라. 방법이 있다. 나의 모습을 벽에다 붙여놓고 매일 쳐다봐라. 사진을.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내가 1사분면에 있는지 2사분면에 있는지. 근데 그것도 좀 관념적이라면 나의 수완 분석을 해라. 나의 강점, 약점, 기회 요인, 위험 요인이 뭔지 항상 그걸 점검해라. 수완 분석, SWOT. 근데 내가 하는 것이 주관적일 수 있지 않냐. 그럴 때는 친한 국회의원한테 물어봐라. 나는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라. 이런 걸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유능한 국회의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국회의원은 어떤 국회의원이냐. 예를 들면 TV 토론에서 토론을 잘하는 거는 유능한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이 알아본다. TV 토론을 잘하려면 어떻게 돼?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근데 100분 토론을 하면 사회자 1명, 여야 의원 2명씩 5명이 하게 된다. 그럼 내 발언 시간은 18분밖에 안 된다. 18분 동안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카피를 10개씩 뽑고 나가라. 그 정청래 스쿨에서도 보면은 기가 막혀요. 정말 대단한 그 스킬들 막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속담이나 명언이나 이런 걸 많이 기억하고 집단지성의 힘을 이길 수가 없다. 내가 이러이러한 토론에 나간다. N번방 토론에 나간다. 페이스북에 써라. 그리고 국민 보좌관들의 도움을 받아라. 그럼 국민들이 거기에다가 팩트, 수치, 통계, 명언 이런 거 다 써주거든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도움을 받아라.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검경 수사권 분리를 해야 된다. 그럴 때는 뭐라고 얘기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라. 예를 들면 링컨 대통령이 말했어요. 인간의 본성을 보려거든 권력을 줘봐라. 검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권력을 독점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 악마화된다. 그러니 이것은 그 검사 개인을 위해서라도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거고 민주주의의 기본은 뭐냐. 여러 사람이 결정하는 거다. 혼자 결정, 입법, 행정, 사법을 할 때는 1인 왕조 국가다. 민주국가는 뭐냐. 백성의 주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가장 많은 숫자들이 참여해서 결정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그 결정을 집행하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다. 이런 개념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국회에서의 민주화는 뭐냐. 민주주의는 뭐냐. 안건 상정, 안건 토론, 안건 표결 그다음에 뭐냐. 승복이다. 이 4가지 바퀴로 굴러가는 거다. 근데 승복을 안 했을 때는 이렇게 이것을 얘기해라. 안건 토론, 상정 토론, 표결, 승복. 당신은 지금 4단계, 4번째를 안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 않냐. 총선 때 왜 한 표라도 더 들려고 하냐. 당선되려고 그런다. 한 표라도 더 많아야 당선되니까. 근데 당은 왜 한 석이라도 더 많이 얻으려고 노력하냐. 왜? 다수결이니까 그렇다. 그럼 총선을 부정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래서 여당은 여당답게 할 때 다시 한번 집권해라. 표를 주는 거고 야당은 야당답게 했을 때 당신들 정신 차렸어. 당신들이 여당에. 그래서 정계 개편은 4년 만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거다. 중간에 하는 정계 개편은 다 잘못된 정계 개편이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TV 토론할 때는 카피 싸움이고 이미지 싸움이다. 설명 능력이 아니다 이건.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가서 막 장황하게 설명하려다 보면 진행자가 맨날 말 끊는다. 예를 들자면 그래서 유능한 국회의원이 되자. 성과를 내는 국회의원이 되자. 그리고 제가 얘기했어요. 상임위를 정했으면 지난 4년간 예를 들면 보건복지위다. 보건복지위 상임위라든가 대정부 질문이라든가 할 때 속기록이 다 있다. 그걸 다 읽어야 된다. 지난 4년 동안에 뭐가 쟁점이었고 뭐가 통과됐고 뭐가 통과되지 않았고 왜 통과되지 않았으며 이건 왜 통과됐고 국회 속기록에 다 답이 나와 있다. 야, 그냥 삼선 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아니, 선수로만 따지면요. 네, 제대로 그냥 어떤 억울함 없었다면 지금 5선 된 거예요. 사실. 그렇죠. 대단하시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꿀팁을 드린 게 법이 통과되지 않고 자동 폐기된 게 있다. 20대 국회 끝나서. 그건 다 공부하셔라. 그리고 다시 재가공해서 내야 되는 부분 다시 내라. 거기가 꿀단지다. 이런 교육은 초선이 되어야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초선되고 싶구나. 참. 자, 시간이 너무 없어서요. 지금 더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우리 정규 방송 또 시간이 또 있어서 어쨌건 지금 정청래 의원을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근데 동시 접속자가 이렇게 많아요? 9,500명? 정청래 TV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네. 정청래 TV 구독 안 해주시고. 아니, 원래 이렇게 많습니까? 의원님이니까 특별히 더 대단하네. 많아요. 이 시간에. 대단하네. 시간이 좀 우리는 보통 5시간 정규 방송인데. 아 예. 자, 어차피 의원님 나오시니까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시고요. 정청래 의원한테는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내 개인적으로도. 그러니까 4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지나가진 않았을 거고 피눈물이 흘리는 시간이었을 텐데 누구보다 정치인의 모습을 원내에서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바로 우리 어떤 희망의 정치인. 21대 국회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되는 정치인. 저는 전에 문재인 대표 지켰던 것처럼 전당대회 나가셔서 당대표든 최고위원이든 한 번 더 하는 모습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최전방 공격수는 안 할 생각이에요. 무섭고 두려워서가 아니라 최전방 공격수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다면 도와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항상 손흥민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초선 중에서 재선 중에서 손흥민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삼선이 야 니네 비껴 있어 내가 골 넣을 거야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최전방 공격수가 돼야 골 넣을 수 있는 기회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리베로가 될 생각입니다. 멋있다. 필요할 땐 또 자기 역할 하셔야죠. 근데 진짜 이거 최전방 공격수가 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또 해야지. 체면 뭐 차리지 않고 그때는 또 튀어나가야죠. 근데 기본적으로 맨날 손흥민이 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방과 후방을 왔다 갔다 조율하는 리베로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고 4년 동안 너무 감사했고요. 잊혀지지 않게 푸른 나무도 그렇고 다스베이다도 그렇고 여러 방송에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4년 내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아무리 나에게 비가 와도 폭풍과 몰아쳐도 또 파도가 일다가 잔잔해지는 바다처럼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강물이 왜 바다로 가냐면요. 바다가 낮기 때문에 그래요. 낮고 넓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강물이 아래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다 같은 사람이 좀 되자. 그리고 이제 초선과 재선이 똑같은 국회의원이지만 그래서 먼저 경험한 선험자로서 후배 국회의원들이 길을 잃지 않고 제대로 길을 갈 수 있도록 좀 모범적인 선배 국회의원이 되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예. 자, 4년간의 그 어려움, 울분 또는 어떤 공부 이런 것들이 이제 마무리되는 우리 나름대로도 정청래 지지자로서 뭔가 당선자를 보면서 위로를 받는 그런 방송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살풀이 가면 돼줘야 깨끗하게 잊고 21대 국회에 등원하는 우리 이 스마트한 정치인 정청래 의원을 한번 보고 싶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중간중간에 이슈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나와주시면 가깝잖아요. 멀지도 않아. 제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 이때쯤 나가야 된다. 저번에 방송 중에 전화 하셨죠. 이상희 대표님 나오셨을 때 중간에 전화하셔가지고 사람들 재밌어했죠. 그리고 이제 새날 시청자분들 있잖아요. 제가 고백하자면 12시에서 2시 사이에 제가 잠이 듭니다. 근데 잠들 제 머리맡에는 항상 새날이 틀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전날 중요한 뉴스 이렇게 막 해주는 거 있잖아요. 가끔 놓칠 때가 있잖아요. 너무 좋아요 그게.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걸 정리를 해서 새날 항상 틀어놓고 잠이 듭니다. 제가 그 정청래 의원을 위해서라도 더 진지하게 뉴스는 근데 꼭지를 몇 개 더 해주세요. 아, 그래요? 몇 개 안 하니까 지루할까봐. 아니 그러니까 뉴스를 보통 3개 이렇게 하는데 3개씩 넣죠. 한 7개로 늘려주세요. 뭐 언제? 자, 오늘 정청래 의원과 함께했던 즐거웠던 시간. 이제 제 마음속에도 응어리가 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자,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국회 들어가시고 네. 필요하실 때는 항상 오세요. 네, 부르시 오셔도 됩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현재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